네, 하지만 살아서 이 두 화가들과 달리 대단한 성공을 거뒀지만 역사에서 완전히 이름이 잊혀진 화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루브르 미술관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은 당연히 모나리자겠죠.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루브르 미술관 가보신 분들은 이 그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즉,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데 이름은 잘 모르는 그런 화가가 바로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입니다. 아마 이 화가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아마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다비드는 어떻게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되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순간에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내 이익도 중요한데 세상의 이익도 고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에 그래도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 나의 이익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세상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 사실은 되게 이렇게 보면 남의 인생을 볼 때야 당연히 세상의 이익도 고려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내 경우가 되면 참 이게 선택하기 어려운, 선뜻 후자를 쪽으로 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도 살면서 아마 이런 경우가 꽤 많았을 텐데요. 이때 다비드의 선택은 뭐였냐 하면, 이 선택이 무엇인지는 차차 살펴보실 텐데요. 바로 이 선택이 다비드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즉, 그의 그림은 유명한데 그의 이름은 이렇게 잊혀진 그 이유도 바로 이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그렸던 초기의 아주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그림입니다.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하는 당시 이제 유럽 궁정에서 선호했던 미술 양식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이죠. 그리고 그림 내용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주로 그림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궁정에 걸어두기에 어울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재미난 일화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6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이죠. 프랑스의 국왕인데 그 왕이 이 자크 루이 다비드에게 이 그림을 하나 주문하면서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대 로마사에서 이야기를 선택해서 그려달라 였습니다. 그래서 다비드는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고대 로마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작은 도시 국가를 시작해서 정복을 통해서 주변을 정복해서 이제 지중해 절반을 다스린 그런 제국이 됐죠. 그 초창기 시절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국토를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가니까 전쟁이 정말 많았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대평원에서 이렇게 양쪽 군대가 이렇게 집결해서 서로 이렇게 앞서서 전면전 하는 거 있죠. 이걸 뭐 전면전 혹은 회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 이기고도 피해가 너무 막심하죠. 그래서 때때로 양측의 대표 장수 한 명씩 나와서 결투를 벌여서 그 승패를 따르기도 하죠. 자, 이때는 바로 이 3대 3으로 싸우기로 했어요. 옆나라 알바룬가라는 옆나라랑 싸울 때 우리나라 이 로마에서 3명, 저 나라에서 3명, 그래서 3대 3으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호라티우스 형제 3명이 저희가 나가서 로마를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 형제가 충성을 맹세해서 아버지에게 팔을 뻗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이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좌측에 그려져 있고요. 우측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터에 나가는 오빠, 이 가족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여자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림을 들어가 보시면 이 그림에서 그 오른쪽에 이 중간에 빨간 옷 입으신 남자 오른쪽으로 보면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아이를 감싸고 있죠. 저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은 왜 검정색 옷을 입었을까? 검정색 옷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상복이죠. 그러니까 저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 남편 혹은 이렇게 가족의 불길하게 상복을 입고 있는 그런 형세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예전 시대에는 이 호라티우스 이 내용을 다들 알고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삼국지의 삼고초려 내용을 알고 삼고초려가 그려진 그림을 보는 그런 셈인 거죠. 그 삼고초려의 그림을 보고 삼고초려 내용을 추측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저 검은 옷을 입은 상복을 입은 여인은 바꿔 얘기하면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 여인이 바로 이 이웃나라에서도 3명의 남자가 싸우러 나오겠죠. 그 이웃나라에서 이 집안으로 시집온 여자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형제가 나가고 알바룬가에서는 바로 저 여자 네 형제들이 싸우러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친정 식구가 죽거나 시댁 식구가 죽거나 누군가는 100%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다비드의 놀라운 면은 이렇게 그림 자체를 잘 그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 어디에서 공개를 했냐 하면 여러분은 만약에 왕정시대 사는데 왕이 나한테 그림을 주문했어. 그래서 내가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이게 로마에서 완성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의 왕은 살고 있고 로마에서 그림을 완성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당연히 왕한테 가서 보여드리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왕은 그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그림에 대한 평가를 듣는 귀는 있죠. 그래서 다윗은 눈이 아니라 귀를 공략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유럽 문화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의 주요 나라의 주요 대사나 주요 인물들이 다 로마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윗은 로마에서 첫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각국으로 쉽게 말하면 해외 토픽처럼 각국의 본국에다 얘기했겠죠. 호라티우스라는 자클리 다비드라는 화가가 호라티우스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다. 그 가운데 그렇게 각국의 이 소식을 전한 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괴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비드는 단숨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두 번째 그림을 주문받았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그림을 보고 왕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기 백성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러 나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루이 16세는 이 그림에 굉장히 흡족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비드는 자기에게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고대 로마사에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려낸 거죠. 영웅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 그러니까 그림은 마치 피카소나 빈센트 반 고흐 같이 자기 생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 보자면 약간 언론의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세워진 제1공화국 로베스피에르와 덩통 그리고 폴 마라가 활동했던 그 혁명파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의원도 했어요. 그리고 루이 16세를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했는데 역시 이 혁명의 동지였던 마라의 죽음을 공식 초상화에 쓰일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마라는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노트에 이름을 쓰면 바로 기요틴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서슬퍼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혁명의 성자처럼 묘사되어 있죠. 실제로 요 자세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라가 죽었을 때는 어땠냐면 요랬습니다. 요게 더 현실에 가까운 사실적 풍경이에요. 왜 마라는 피부병을 앓아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건이 나기 전날 다비드는 마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욕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처럼 그렸어요. 왜? 그림을 주문한 쪽이 원하는 것은 어느 쪽이겠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마라를 암살했거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의 마라가 아니라 왼쪽을 보시면 빛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스며들면서 따뜻하게 내려쬐면서 마치 렘브란트 그림처럼 굉장히 빛의 고요함 속에 포근하게 잠겨 있는, 잠들듯이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혁명의 성자로 표현했죠. 이것은 그림을 자기에게 발주한 쪽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정 시대에는 왕의 편에 있다가 혁명이 터져서 공화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공화파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절자의 모습인 거죠. 그는 그림을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상징을 만들어내는 것에 아주 유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태어나 살았어도 대단한 걸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비드에 대한 관점은 그림을 수단으로 삼은 혁명가인가, 즉 원래 다비드는 공화파적인 사람인데, 공화정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왕정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을 따르다가 그 시대가 바뀌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서 공화파가 되었다. 그래서 그림을 수단으로 삼는 혁명가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그게 아니라 주류가 바뀌니까 그 주류에게 부합했던, 그림을 통해서 부합했던 처세의 달인이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나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시각이 나뉘었는데 전자의 시각이 힘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프랑스 혁명에서 왕정이 있었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이 들어오고, 공화정이 무너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등극하면서 이 다비드한테 2번이나 이탈리아 원정 때 동참해달라 했을 때 그림 같이 가서 그려달라 했는데 거절했고요. 그리고 이집트 갈 때 같이 가자 그랬을 때도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거절한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나폴레옹을 위해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되게 의외의 그림이죠. 사비니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 역시 고대 로마사의 한 토막인데요. 고대 로마사에서 사비니족, 이 고대 로마족은 여성이 없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해서 사비니 여인들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사비니족 남자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5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그 5번의 전투 중에 4차전은 사비니가 로마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를 그리고 있는데, 요 내용은 다른 화가도 많이 그렸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서 그림 좌측 위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초대자인, 바로 그 건국자인 로물루스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을 멀리서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 이 그림을 왜 다비드가 나폴레옹에게 바쳤냐 하면, 이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이상하지 않겠지만 왼쪽 위에 보면 성벽이 보이시죠? 저 성벽은 바로 프랑스 혁명을 뜻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제단이 로마 시대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경복궁 앞에 마치 63 빌딩이 서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상하지 않다가 당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색했겠죠. 바꿔 얘기하면 신문 만편 같이 고대 로마사를 빗대어서 현재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누구나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사비니와 로마가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는 바스티유 감옥이 있어.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화파든 왕당파든 니네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과연 그게 옳은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로마와 사비니가 아니라 중간에, 그림의 중간에 있는 이 흰옷 입은 여자 있죠. 헤르실리아라는 여자인데요. 사비니 왕의 딸이자 로물루스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실리아가 둘을 말리고 있죠. 왜 말리겠어요? 그녀의 다리 사이에 있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시작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두 가문의 결합, 두 나라의 결합으로서 저 아이들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의 새 시대로 가자. 마치 헤르실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메시지를 이 그림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드의 위대하다면 위대한 점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나폴레옹이 황제, 즉 독재를 인정한 헌법을 공표한 3일 후에 루브르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메시지는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왕당파도 공화파도 아닌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화해의 새 시대로 가자라는 메시지가 이 그림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자기의 청을 2번이나 거절한 이 다비드에 대한 미움이 이 그림을 보고 눈 녹듯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권력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정말 탁월하게 표현하는구나, 네가. 그러니까 짐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그간의 미움이 눈 녹듯 녹는 겁니다. 짐에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너는 나의 공식 초상화를 그려라. 그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원정을, 황제가 되기 전에 이탈리아 원정을 갔던 나폴레옹을 그렸는데요. 거짓말로 그려진 그림이죠. 이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알프스에 눈 얼었던 이 눈산을 농부가 이끄는 노새를 타고 초라하게 넘었어요. 자, 왼쪽은 상징의 세계고요. 오른쪽은 사실의 세계예요. 왼쪽은 헐리우드 영화고 오른쪽은 다큐멘터리죠. 다비드의 재능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극영화를 찍을 때 빛을 발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나폴레옹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죠.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의 세계를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이 그림에 감동을 받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폴레옹이 몇 점을 더 그려서 각종 성에다가 다 배치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크 루이 다비드에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프랑스 문화 훈장이 있어요. 레지옹 도네르라는 그 문화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만큼 다비드의 재능을 높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자크 루이 다비드는 뭐예요? 왕정 시절에는 왕을 사로잡았고, 공화정에는 공화파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제정시기에는 나폴레옹 황제를 사로잡았어요. 특히나 이 나폴레옹은 다비드가 완성한 이 초상화, 이 알프스산을 넘는 이 초상화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 2번째로 유명한 이 그림, 2번째로 크고 2번째로 유명한 그림,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황제의 대관식이죠. 그런데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 되게 얼토당토하는 게, 제목은 황제의 대관식인데 이미 황제인 나폴레옹은 관을 쓰고 있죠. 이미 황제는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황제의 대관식이 아니죠. 관을 쓰고 있고 왕비에게, 조세핀 황후에게 관을 씌워주는 순간이죠. 그림의 제목은 황제의 대관식인데 그림 내용은 황후의 대관식이죠. 이렇게 어긋난 이유가 뭐냐 하면, 나폴레옹이 이 대관식이란 것은 로마 교황이, 그림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교황이 이렇게 축성하고 있죠. 교황이 원래 관을 황제에게 씌워줘야 돼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나는 교황보다 높다 하니까 교황이 관을 씌우려고 하니까 그 관을 받아서 자기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셀프 대관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리면 민심은 반 나폴레옹이 되겠죠. 종교는 민심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순간을 그림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보면 당연히 나폴레옹의 황제의 관은 교황이 씌워줬을 것이고 황제가 이제 황후의 관을 씌워준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그거를 이렇게 틀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교황은 두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에서는 올려놓고 있는 거죠. 축성하고 있는 거죠. 축복을 내리고 있는 장을 바꿨고, 아래에 있는 조세핀도 원래 40대에 이미 유부녀였던 조세핀이 저렇게 어리고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또 어리게 이쁘게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어머니도 참석한 걸로 그리고 등등등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그렸습니다. 다비드는 요즘으로 비유하면 탁월한 극영화 감독이에요. 사실에 기반하되 사실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는 뭐 과감하게 그렇게 각색도 많이 했던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그렸던 거죠. 나폴레옹이 원했던 새로운 이미지, 헌법 제정자.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가 쓴 나폴레옹 법전이죠. 근데 낮에는 국가를 지키는데 노력하고 밤에는 프랑스의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이 헌법을 쓰고 있는 나폴레옹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다비드는 그려냈던 거죠. 다비드의 성공의 비결은 크게 이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유능한 화가였던 거죠. 실력도 탁월하고 그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 즉 자기를 키워줄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그려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문을 하면 그 기대를 200% 만족시키는 작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계약서를 잘 쓴다는 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황제의 대관식 같은 것도 견적 이렇게 넣었는데 원래 16만 5천 프랑이었나 하여튼 넣었어요. 근데 원래 가격보다 높게 넣었어요. 나폴레옹이 깎을 걸 알고 원래 만약에 한 15억이다. 근데 한 18억 넣은 거죠. 그래서 막 깎고 해서 밀당을 막 해요. 그 나폴레옹도 뭐라고 그 기록을 남겨놨냐면, 다비드 씨 그림 잘 그리는데 너무 비싸. 돈 너무 밝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잘 안 주려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악착같이 나폴레옹을 상대로 돈을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예술가로서 가치들을 유지하는 방법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프랑스 사람들은 자크 류 다비드를 변절자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왕정일 때는 왕에게, 공화정일 때는 공화파에게, 제정일 때는 또 황제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세속의 한 명의 인간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 사람은 살아남은 거죠. 그 격변의 시기에. 그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 류 다비드는 그런 면에서는 앞에 봤던 다빈치와 고흐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예술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보자면, 나의 이익만 추구한다.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자기 이익만, 공동체 이익은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디오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 이디오테스에서 끝에 es가 빠지면 바로 영어에서 idiot, 즉 바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는 그렇게 바보가 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세상의 이익도 고려한다. 이게 율리우스 시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익과 세상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세상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구나 나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할수록, 즉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의 선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많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결국은 나의 이익을 증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다비드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면 그의 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비드는 자기 이익만 우선시했습니다. 자기 이익만 우선시해서 그는 77세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이 명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물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왕정에 복구하면서 자기 목숨이 위험함을 느끼고 벨기에로 망명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남은 생을 살았는데요. 그래도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 그림의 주인을 자기가 그리는 그림의 주인을 자기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주인은 권력이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시의 관점에서는 이게 보통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라는 사람들은 주문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려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낭만파와 이제 근대 들어섰던 거지. 저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맞춤 양복집 같은 거예요. 맞춤 양복을 맞추러 가면 맞추는 손님의 욕구가 중요하잖아요. 그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마치 그런 정도로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회화의 주인으로 봤고 당연히 그림도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용도,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언론의 용도죠. 언론적인 기능, 언론보다 좀 더 나쁘게 보자면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그런 거에 그림이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서 다비드의 대답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삶의 경로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영광을 누렸지만 역사의 평가는 가혹했죠. 즉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변절자로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의 성공과 어떤 역사적 가치관의 어긋남의 결과물이 그러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다빈치나 고흐는 내 그림도 나의 것이고 내 인생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프랑스에서 말하는 비브르 사비라고 자기 삶을 살다라는 표현인데요. 다비드와 차이는 바로 이 다빈치와 고흐는 자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빈치와 고흐는 이 삶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나를 사랑하고 싶은 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채로 태어나요. 완벽하게 다 갖춘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채로 태어나는데 그 부족한 것을 탓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한 것을 그냥 인정하고 갖지 못한 것에 갇히지 않고 내가 갖고 태어난 내 장점을 매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서는 오히려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럴 때 그럴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다빈치 그림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아마도 자신의 오른발을 내려보다가 오른발을 그리고 그 비율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의 비율이. 그래서 가는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죠. 설마 저 오른발을 그리기 위해서 저 각도에서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구하지는 않았을 거고 자신의 오른발을 그렸을 텐데 저런 순간에도 그 수학적 관심, 과학적 호기심을 잃지 않았던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이 다빈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자기의 길을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속의 성공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런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들은 가격보다는 가치를 좀 추구했던 거고요. 성공보다는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다빈치와 고흐라면 가격과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비드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 다빈치도 그렇고 고흐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 한국으로 왔을 때 저희 학부생들한테 조사해 보니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BTS나 유재석이나 아이유나 이렇게 지금 당대의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바로 저렇게 살아왔던 바로 매력 자본을 성취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단점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압도적 매력으로 만들었고 자기의 이익과 어쩌면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한 일치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나 고흐나 이런 현대의 많은 BTS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그림은 바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체리 블러썸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을 자기를 돌봐줬던 테오가 아이를 낳았다는, 자기 조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이 형, 내 아이의 대부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도 빈센트의 중간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요. 근데 고흐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내가 대부가 되면 혹시나 내 조카가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으니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다가 생내미 정신병원, 남불에 있는 병원인데요. 지금도 그 생내미에 가시면 고흐가 정신병원에 머물렀던 그 정신병원을 미술관으로 바꿔놨는데요. 그 복도에서 밭 쪽으로 이렇게 이 창문을 통해 보시면 이 아몬드 나무가 보입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가 이렇게 꽃이 피는 때는 한 1월 말 2월 초 정도에 꽃이 피는데요. 그 꽃을 고흐 그림답지 않게 사실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으로 여러 꽃가지들이 이렇게 재구성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흐의 그림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행복해 보여서 르누아르 그림으로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 고흐가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의 침대 벽에 걸어두라고 해서 그려서 보냈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겨울의 끝에서 피는 꽃인데요. 겨울의 끝, 봄의 시작에 피는 바로 그 꽃인데, 바로 이 그림이 행복을 그렇게 전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길고 강건하게 뻗어가고 있죠. 이 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힘껏 꽃이 피고 있는 이 그림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자크 루이 다비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센트 반 고흐, 이 세 명의 예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질문 세 가지를 던져봤고요. 그들의 삶을 조금씩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 필요한 메시지도 한번 아울러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